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3회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기출 보건 문제와 예상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1강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게차를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빠른 유압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을 상승 또는 적재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인칭 페달, 엑셀러레이터 페달, 디셀러레이터 페달, 브레이크 페달. 정답은 1번 인칭 페달이고요. 인칭 페달은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페달이고요. 브레이크와 클러치 기능이 통합된 페달이고요.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거나 저속에서 신속한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페달입니다. 이번에 엑셀러레이터 페달은 가속 페달이고요. 디셀러레이터 페달은 엔진의 회전수를 낮추어서 속도를 줄일 때 사용하고요. 브레이크 페달은 잘 아시는 정지 페달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지게차의 후면에 장착되며 무거운 화물을 적재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핑거보드, 오버헤드 가드, 카운터 웨이트, 마스트. 정답은 3번 카운터 웨이트이죠. 카운터 웨이트는 평형추라고도 하고요. 지게차 후면에 장착이 되어서 포크에 화물을 적재할 때 그 무게로 인해서 차체가 전도되는 것을 막아주는 무게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의 핑거보드는 포크를 걸거나 고정할 때 캐리어 전면에 부착된 철판 구조물입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버헤드 가드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마스트가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스트가 전진이나 후진하는 구조는 리치형 지게차고요.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는 튼튼하면서 실외 작업과 다양한 작업에 활용을 하고 무거운 화물 운반 시는 유리하고 좁은 실내 작업에는 곤란한 것이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게차입니다. 2번 차체가 커서 좁은 통로나 실내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화물 적재 시 전륜에 하중이 집중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하중이 큰 화물 적재에 유리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지게차로 화물을 적재할 때 화물의 무게 중심을 고려한 안전한 화물의 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무게 중심을 하단으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1번 묶음 화물은 무게 중심을 위로 두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묶음 화물은 무게 중심을 위로 두는 게 아니라 중앙에 두는 게 좋고요. 2번 무게 중심을 우측으로 집중하여 우측이라고 했는데요. 그럴듯한 내용인데 무게 중심은 아래쪽으로 둬야 합니다. 3번 부피에 비해 가벼운 화물은 한 번에 많이 실어서 신속하게 운반한다. 부피가 가벼운 화물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반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운반을 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작업 전에 지게차 단기 운전, 워밍업 운전을 실시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이고요. 유압류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유압 계통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난기 운전은 유압류의 점도를 안정화시키고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마스트나 작업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엔진하고 유압 계통이 원활한 작동 온도까지 예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전이 단기 운전이 되겠습니다. 6번 지게차의 유압 탱크 유량을 점검하기 전에 포크의 가장 적절한 위치는 정답은 1번인데요. 포크를 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합니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지게차의 유압 탱크 유량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포크를 지면에 내려놓고 해야 하는데요. 포크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유압 실린더 안에 유압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탱크 내 오일의 양이 실제보다 더 적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 포크를 위로 올린다고 했는데요.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지게차의 안전 운전 및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거리는 가능한 3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때 정해진 거리 제한 거리는 없습니다.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요. 2번 노면이 좋지 않을 때는 저속으로 운행한다. 옳은 내용이고요. 방향을 전환할 때는 정지하거나 저속인 상태에서 조작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방향 전환 시에는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지게차를 운행할 때 안전수칙으로 어긋나는 행동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3번인데요. 화물을 적재하고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진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전진으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후진으로, 내리막길에서는 후진으로 주행을 하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전진으로 주행합니다. 이 내용은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최근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주차를 하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시동키를 그대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답이었습니다. 1번 주차할 때는 포크를 완전히 지면에 내려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포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싣거나 들어올리지 않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경사지를 오르거나 내려올 때는 급회전을 금지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크랭크 축이 8회전하는 사이에 흡입 밸브는 몇 번 열리는가? 답은 2번 4회인데요.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을 하면서 1사이클을 완성하는데요. 이 1사이클을 완성할 때 크랭크 축은 2회전하고요. 캠 축은 1회전하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한 번씩 열립니다. 문제의 지문에서는 크랭크 축이 8회전했으니까 4행정을 완성시킨 거고요. 그러면 흡기, 배기 밸브는 한 번 열리니까 4번,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엔진의 열 역학적 사이클에 의한 유형 중 압축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열 효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답은 1번인데요. 정적 사이클, 다음 합성 사이클, 정합 사이클이고요. 기관의 엔진의 열 역학적 사이클에 따른 유형을 보면 정적 사이클과 정합 사이클, 그리고 합성 사이클이 있는데요. 정적 사이클은 오토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가솔린 엔진에 해당이 되고요. 일정한 최적 상태에서 연소되는 겁니다. 정합 사이클은 디젤 엔진에 해당이 되고요.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연소되는 거고요. 합성 사이클은 사바테 사이클이라고도 하고요. 정적 및 정합 사이클을 합성한 사이클입니다. 고속 디젤 엔진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압축비가 동일한 경우에 열 효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라고 했는데요. 열 효율이 동일할 경우에 오토 사이클 또는 정적 사이클, 다음 사바테 사이클 또는 합성 사이클, 다음은 디젤 사이클 또는 정합 사이클 순으로 열 효율이 높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흡기, 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열에 대한 저항력이 커야 합니다. 흡기, 배기 밸브는 연소실에 흡기, 배기 구멍을 개폐해서 공기의 유입과 연소가스의 배출을 제어하는 부품이고요. 밸브의 구비 조건은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되고요.
고온과 고압에 잘 견뎌야 되고 열에 대한 팽창률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열성도 있어야 되고 기계적인 강도가 강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낮아지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오일 점도가 높을 때라고 했는데 오일 점도가 높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 윤활유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은 오일 점도가 낮을 때, 그리고 윤활유의 양이 부족할 때, 그리고 윤활유 펌프가 고장 났을 때, 그리고 기관 각 부에 마모가 심할 때입니다. 윤활유의 압력이 낮아지는 이유, 그리고 높아지는 이유는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피스톤 링의 3대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슬랩 현상 방지 작용인데요.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피스톤 링은 왕복 운동 시에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기밀 유지를 위해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압축 링은 열 전도 작용을 하고 오일 링은 오일 제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 기밀 작용, 오일 제어 작용, 열 전도 작용은 이 3대 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의 슬랩 현상 방지 작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엔진의 오일 여과기가 막히는 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이패스 밸브, 릴리프 밸브, 오일팬, 체크 밸브. 정답은 1번 바이패스 밸브고요. 오일 여과기는 엔진 오일 안에 불순물을 깨끗이 여과해서 엔진 각 부에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오일 여과기에 통로가 막히거나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졌을 때 이 유체를 우회시켜서 바이패스 시켜서 파손을 막고 지속적인 작동을 돕는 비상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이패스 밸브입니다. 이 바이패스 밸브는 오일 여과기가 막혀서 오일이 차단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이패스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냉각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부동액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답은 3번. 물과 쉽게 혼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물과 쉽게 혼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동액은 냉각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수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액체인데요. 이 부동액의 구비 조건은 내 부식성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빙점, 어는 점이 물보다 낮아야 되고, 그리고 비등점, 끓는 점이 물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없고 물과 혼합이 잘 돼야 됩니다. 3번에 물과 쉽게 혼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디젤 기관에 사용하는 과급기의 주된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냉각수 유량 조절, 피스톤 마모 방지, 출력의 증대, 엔진오일 윤활성 증대. 정답은 3번 출력의 증대인데요. 이 과급기는 공기를 압축해서 실린더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엔진의 충전 효율을 높여서 엔진 효율과 연소 효율을 높여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정답은 3번 출력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 좀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디젤 엔진의 중량이 가볍다고 했는데 디젤 엔진은 중량이 다른 엔진에 비해서 무겁습니다. 이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엔진 방식이고요. 열 효율이 높고 경제적이고요. 인하점이 높아서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이 인하점이 높은 이유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디젤 연료 자체가
인하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화 장치가 없어 고장률이 낮다고 했는데요. 불꽃 점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점화 장치가 없어서 고장률이 낮습니다. 디젤 기관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요. 요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번 예연 소실식 디젤 기관의 연소실 내에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은 흡기 가열식, 예열 플러그식, 맵 센서식, 공기량 계측기식. 정답은 2번 예열 플러그식입니다. 예열 장치는 디젤 기관에만 설치가 되는데요. 기온이 낮을 때 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흡입된 공기를 가열하는 장치고요. 예열 플러그식과 흡기 가열식이 있습니다. 이 예열 플러그식은 연소실 내에 압축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예연 소실기과 와류식 디젤 엔진에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2번 예열 플러그식이고요. 흡기 가열식은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를 흡입 다기관에서 미리 가열해서 연소실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커먼 레일 디젤 기관에서 연료가 공급되는 경로가 알맞게 표시된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은 고압 연료 저장 장치인 커먼 레일에 연료를 저장한 뒤에 일정 압력 이상의 초고압에서 연료를 직접 연소실, 피스톤 상단부로 분사해서 연소하는 방식의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연료 공급의 경로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 필터를 통해서 저하 펌프, 그리고 고압 펌프, 그리고 커먼 레일을 통해서 인젝터로 공급이 됩니다. 이 인젝터는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해서 공기와 혼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순서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보면 3번인데요. 저항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 저항은 도체 내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력을 뜻하고요.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저항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이 4번에서 도체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게 정답이었는데요. 요 내용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납산 축전지에 중류수를 자주 보충시켜야 한다면 그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3번 과충전되고 있어서입니다. 이 납산 축전지는 전해액이 들어가는데 황산과 중류수를 섞은 묽은 황산이고 전해액이 부족하면 중류수를 보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축전지가 과충전되면 물의 전기 분해로 인해서 전해액이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중류수를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과충전되고 있어서입니다. 22번 다음 중 납산 축전지가 방전되어 충전을 할 때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과 같게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축전지를 충전할 때 전류는 축전지 용량의 0.1에서 0.2배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축전지 용량의 10%에서 20%의 용량으로 충전을 하는 것이고요. 급속 충전을 할 때는 축전지 용량의 0.3에서 0.5배 정도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축전지 충전 시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자주 기출문제 지문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충전 중에 전해액의 온도가 45도가 넘지 않아야 하고요. 충전 중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발생하면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에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3번 건설기계의 시동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을 경우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축전지의 방전 여부, 배선의 단선 여부, 배터리 단자의 접촉 여부, 타이밍 벨트의 이완 여부. 정답은 4번 타이밍 벨트의 이완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 타이밍 벨트는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이고요. 시동 전동기 작동 불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시동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전지가 방전되지 않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배선이 단선이 있는가 확인 필요하고요. 배터리 단자가 접촉이 잘 되어 있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교류를 정리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다이오드는 정류기라고도 하고요. 교류 전류를 직류 정류로 바꾸어서 출력하는 정류 작용을 하고 그리고 역류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앞전 해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발전기에 관한 내용은 거의 매회 나오니까 여기 정리해 놓은 핵심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매체로 맞는 것은 1. 클러치판 2. 유체 3. 기어 4. 펜벨트. 정답은 2번 유체이고요. 동력 전달 장치는 클러치식, 유압 조작식, 토크 컨버터식, 전동식이 있는데요. 이 토크 컨버터식은 유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엔진의 회전력을 변속기로 전달하고 저속 시 토크를 약 2, 3배로 증대시켜서 부드러운 출발과 가속을 돕는 장치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매체는 유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수동 변속기에서 변속할 때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클러치가 유격이 너무 클 때, 클러치판의 마모,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변속기 출력축의 속도계 구동 기어의 마모. 정답은 1번 클러치가 유격이 너무 클 때입니다. 클러치 페달 유격을 자유간극이라고 하죠. 이 간극, 클러치 유격이 너무 작아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너무 커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수동 변속기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클러치가 유격이 너무 클 때 또는 클러치가 유격이 너무 작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격이 작으면 클러치 디스크가 빠른 마모가 발생하고 동력 전달 손실이 있고요. 유격이 너무 크면 동력 차단이 불량하고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할 때 마모 및 손상이 있습니다. 답은 1번 클러치가 유격이 너무 클 때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과 3번 클러치판이 마모되거나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되는 경우는 클러치 유격이 너무 작을 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 기계의 모든 변속단에서 출력이 떨어질 경우 점검해야 할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번 추진축 힘인데요. 추진축의 힘은 변속기 출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변속기가 출력이 떨어질 경우에 점검해야 할 항목은 오일의 부족, 토크 컨버터의 고장, 엔진 고장으로 출력 부족 이런 내용이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지게차의 동력 전달 시 변속기에서 나온 회전력을 속도는 줄이고 힘은 키워서 구동력을 증가시켜주는 장치는 1. 종감속 기어 2. 차동 기어 3. 과급기 4. 릴리프 밸브. 정답은 1번 종감속 기어고요. 이 종감속 기어는 변속기에서 나온 회전력을 속도는 줄이고 힘은 키워서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각 엔진 형식별로 동력 전달 순서를 보면 종감속 기어가 바퀴 축 앞에 있는데요. 종감속 기어는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의 차동 기어는 차가 코너링을 할 때 좌우의 바퀴 회전수의 차이를 조정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가 차동 기어 장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번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조향 바퀴의 얼라이먼트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토, 캐스터, 캠버, 풀리. 정답은 4번. 풀리는 얼라이먼트하고 관련이 없는 용어고요. 휠 얼라이먼트의 3요소 3가지, 토, 캠버, 캐스터 3가지는 기억을 하시고요. 이 토는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모임 정도고요. 그리고 캠버는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기울기의 정도, 캐스터는 조향축을 옆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브레이크에 페이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작동을 멈추고 열이 식도록 한다. 이게 제일 적절한 정답이고요.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마찰부가 고온 상태로 지속될 때 발생하고요. 발생 위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패드 등 마찰부이고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력이 약해집니다. 페이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요. 또는 작동을 멈추고 열이 식도록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유압장치의 장점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에서 고장 원인의 발견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다고 했는데요. 구조는 간단한데 고장 원인의 발견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1번과 2번, 4번은 모두 유압장치의 장점인데요. 유압장치의 장점과 단점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압장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작동이 원활하고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소형이면서도 출력이 크고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한 것이 또 장점이고 1번과 2번, 4번을 보면 운동 방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장점이고요. 작은 동력원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과부하 방지가 용이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유압장치의 장점은 힘의 조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며 과부하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실한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고장 원인의 발견이 어렵고 오일의 속도에 제한이 있으며 배관이 까다롭고 오일 누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연소 및 비등됨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동기에 마력이 커지게 됩니다. 즉 동력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일의 온도에 따라서 작동기의 속도가 변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32번 일반적으로 작동률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1. 점도 2. 인화성 3. 색깔 4. 열 효율. 정답은 당연히 1번 점도고요. 작동률은 유압장치의 전체 성능, 효율, 수명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정 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동률의 점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 점도가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유압 작동류가 과열되는 원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정답은 4번 시동이 용이하지 않을 때. 이거는 과열되는 원인과는 거리가 멀고요. 유압류 즉 작동류의 과열 원인은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점도가 높을 때이고요. 그리고 유압 회로대에 필터가 막혔을 때, 그리고 작동류가 부족할 때도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 즉 유압 조절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일 때, 그리고 냉각기에 냉각핀이 오손되었을 때 유압 작동료의 과열 원인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건설 기계에 사용하는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터보 펌프, 플런저 펌프. 답은 3번 터보 펌프고요. 터보 펌프는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니고 고압, 고출력 펌프 종류이고 로켓 엔진 등에서 사용하는 펌프의 종류입니다. 유압 펌프의 종류 3가지,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플런저 펌프, 요 3가지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유압 회로대의 유압을 설정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는 정답은 1번 릴리프 밸브고요. 압력 제어 밸브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각 밸브의 특성을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요.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압력 제어 밸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압력 제어 밸브 5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6번. 유압 펌프에서 발생된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는 무엇인가? 유압 실린더, 투갑기, 유압 모터, 요동 모터. 정답은 3번 유압 모터이고요. 유압 작동기는 액추에이터라고 했죠. 이 유압 작동기의 종류는 유압 실린더, 그리고 유압 모터, 그리고 요동 모터가 있는데요. 유압 실린더는 직선 운동을 하고요. 직선 왕복 운동을 하고, 이 유압 모터는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입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는 유압 모터입니다. 37번. 유압 장치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는 1. 압력 제어 밸브, 2. 유량 제어 밸브, 3. 방향 제어 밸브, 4. 유량 순환 밸브. 정답은 2번 유량 제어 밸브죠. 유량 제어 밸브는 유압 실린더의 속도나 유압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38번. 오일 탱크 내에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오일 탱크는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작동유를 저장하는 탱크이고요. 작동유 탱크 또는 유압유 탱크라고도 합니다.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는 입구 캡, 유면계, 배플, 흡입 스트레이너, 드레인 플러그가 있는데요. 이 드레인 플러그는 오일 탱크 하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오일 교체할 때 오일 탱크 내 오일을 전부 배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39번. 다음 중 유압 회로 내에서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은 무엇인가? 서지 압력, 절대 압력, 진공 압력, 완전 진공 압력. 답은 1번 서지 압력이고요. 서지 압력은 유압 회로 내에서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입니다. 이거를 서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절대 압력, 진공 압력, 이거는 압력의 용어인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유압 기호 중 필터를 나타내는 기호는 답은 4번. 4번이 필터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1번은 가열기, 2번 야구 공 모양처럼 생겼고 양쪽에 짝대기가 있는 게 유량계, 그리고 3번은 체크 밸브입니다. 41번. 다음 중 건설 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임시 운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할 때 이거는 임시 운행 사유가 아니라 건설기계를 이미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운행 사유는 아닙니다. 임시 운행 사유는
건설기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데요. 1번 신규 등록 검사 및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이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이것도 임시 운행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2번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3번 평시는 30일 이내, 국가 비상사태 시는 5일 이내.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일 때는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43번 다음 중 구조 변경 검사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등록된 차대의 변경 이거는 구조 변경 범위에 해당이 안 되고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구조 변경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뒤에 형식 변경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구조 변경 불가 범위를 암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 변경 불가의 범위는 건설기계의 기종 변경, 그리고 적재함의 용량 증가, 그리고 육상 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그리고 등록된 차대 변경, 이 경우에는 말소 사유입니다. 1번 원동기의 형식 변경은 구조 변경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길이, 높이의 변경도 해당이 되고요. 조향 장치의 형식 변경도 구조 변경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4번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답은 3번 10일 이내입니다.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을 해야 합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발견할 때에는 폐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폐기가 아니라 면허증을 발견할 때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45번 다음 중 등록 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답은 4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등록 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거나 새기지 않은 자, 등록 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6번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또는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가 있고요. 또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3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이때도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이런 단서가 붙어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시기 그리고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장소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경사로의 정상 부근, 급 경사로의 마지막 금지 장소가 맞고요. 교차로 도로에 구부러진 곳, 이것도 앞지르기 금지 장소고요.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 표시 설치 장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 구역은 금지 장소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8번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의 장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았고요. 1번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주정차 금지 장소가 맞고요. 교차로의 가장자리, 주정차 금지 장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건널모의 가장자리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고요. 경사로의 정상 부근, 이거는 규정에 없습니다. 49번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양쪽 팔에 손목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정답은 4번이고요. 결격 사유라고 했는데 양쪽 팔에 손목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양쪽 팔에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입니다. 또는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인데요. 단서 조항이 있는데 본인의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0번 다음 3방향 도로명 예고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직진하면 300m 전방에 세종로가 나온다. 예, 2번이 정답이고요. 1번을 보면 우회전하면 300m 전방에 해화역이 나온다. 이건 틀린 설명인데요. 우선 직진하면 300m 전방에 세종로가 나오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해화역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좌회전하면 300m 전방에 중구청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진하면 300m 전방에 세종로가 나오고 좌회전하면 중구청이 나온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산업안전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안전교육의 목적 3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표준 작업 절차의 숙달, 그리고 위험 요소에 따른 대처 능력 학습, 그리고 작업에 대한 주의력 증대, 이 3가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인간 존중의 조직 분위기 조성, 이거는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2번 다음 중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작업자의 부주의가 직접적 원인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있었죠. 이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구분한다고 했고, 작업자의 부주의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직접적 원인이고요. 나머지 안전교육 부족, 근로자의 피로 누적은 관리적인 요인으로서 간접적인 요인이고요. 작업 공간 협소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간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3번 작업 중에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이건 당연히 방진 마스크죠.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인데 먼지가 많은 환경이죠. 그럼 방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방독 마스크는 유독가스가 있는 작업장에서 쓰고요. 송기 마스크는 산소 결핍 가능성이 있는 밀폐 공간에서 사용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4번 용광로 등 고온에서 작업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답은 3번 방열복이죠. 방열복은 고온 작업할 때 보호구고요. 방한복은
극저온 환경에서 착용하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5번. 다음 산업안전보건 중 방사성 물질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의 바탕색은? 정답은 2번 황색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방사성 물질 경고는 경고 표지고요. 이런 모양인데요. 바탕색이 황색입니다. 경고 표지를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탕색이 황색인 경우가 있고 요 위에 것처럼 흰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지문에서 나온 거는 방사성 물질 경고였고요. 바탕색이 황색이고요.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이런 경고 표지의 종류는 바탕색이 흰색입니다. 요거는 그림 모양을 한번 여러 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56번. 다음 중 전기 용접 작업 시 작업자의 감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방호 장치는? 1. 급정지 장치. 2. 역화 방지 장치. 3. 안전 덮개 가드. 4.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정답은 4번 자동 전격 방지 장치이고요.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전기 용접 작업을 할 때 감전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급정지 장치는 긴급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장치고요. 2번의 역화 방지 장치는 가스 용접기에서 화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고요. 3번의 안전 덮개 가드는 연사기 등을 사용할 때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절연용 보호가 아닌 것은 해서 예시가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묘가 나왔는데요. 이 세 가지 다 절연용 보호구고 나머지 보기는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연사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1. 안전 덮개 가드를 설치한다. 2.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3. 숫돌과 받침대 간격을 좁게 유지한다. 4. 숫돌의 측면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주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연사기 또는 그라인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안전 덮개 가드를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숫돌과 받침대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숫돌의 측면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숫돌의 측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8번. 작업장에서 공구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공구에 묻은 기름, 물 등은 닦아내고 청결하게 보관한다. 3.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 작업 중에는 공구를 옆 사람에게 던져서 전달한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죠. 공구를 옆 사람에게 던져서 전달한다. 이 지문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수공구 사용 시 안전수칙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적절한 안전수칙이 되겠습니다. 59번. 작업장 내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3.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4.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6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정답은 4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데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6m가 아니라 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B급 화재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이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이고요.
질식 소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포말 소화기 또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전기 절연성 소화기 사용. 전기 화재는 B급, C급 화재이죠. C급 화재에 해당이 되고요. 2번 금속 화재 저중 소화기 사용. 금속 화재는 D급 화재입니다. 4번 물을 뿌려 냉각 소화. 냉각 소화 방식은 A급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3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 4회 예상 문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